안녕하세요. 본 제품과 15번째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현대과학 이론 체계를 통해서 불교의 사유와 수행 체계를 재구성해서 이해를 해보는 강좌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알려진 그 아인슈타인은 1915년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좀 더 보편화시킨 일반상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하면서 우주를 이해하는 하나의 그 틀을 수단을 제시하게 됐는데요. 그 방정식을 요게 이제 그 방정식인데 우주 중력장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공간에 대한 우주 중력장 방정식을 풀어보니까 다양한 그 솔루션 해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력의 특이점이 있고 그 중력의 특이점을 중심으로 해서 존재하는 그 블랙홀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주에서 블랙홀을 찾기 위한 탐사 작업이 지속이 됐는데 2019년에 와서 우주에 존재하는 블랙홀을 이제 실제로 검측을 하게 되고 사실은 블랙홀이 우주에는 거의 수천억 개의 우주 그 블랙홀이 존재를 한다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갤럭시라고 하는 중심은 그 은하 갤럭시라고 하는 그것은 그 중심에 블랙홀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입자가속기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미니 블랙홀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중력 특이점을 통해서 시공간을 왜곡을 하면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을 불교의 그 사유 체계하고 대응을 시켜 보니까 바로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사상 바로 공이라는 거하고 서로 그 대응을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을 중력 특이점까지 가면은 중력 특이점이 바로 웜홀에 해당되고 자연스럽게 그 블랙홀과 서로 대칭적인 그러한 작용을 하고 있는 화이트홀, 그러니까 중력 블랙홀은 모든 걸 빨아들이는 거고 화이트홀은 그 빨아들인 것을 이제 뱉어내는 거죠. 그래서 웜홀을 통해서 통과를 해서 화이트홀 쪽으로 뱉어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그 어, 구멍, 그 구멍의 기둥. 그러니까 우리가 대나무를 보면 대나무의 그 속안이 비어 있는 형태 또는 피리 같은 게 이렇게 속이 비어 있잖아요. 그와 같은 형태로 구성이 돼 있어서 터널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굴이나 터널 같은 개념의 홀이라고 하는 거죠. 연속된 홀 체계로 기둥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회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검은 구멍이지만은 이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거기시 빛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빛의 기둥이다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빛의 기둥인데 그게 빛이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회강 구조다라는 회강 기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빛은 전자기장이다. 전자기파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전자기파의 그 기둥이 요게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회전을 해서 우리 몸속에 또 똑같이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 구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렇게 기둥 구조다 보니까 이런 기둥 구조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가 한자로 표현할 때 이것이 이제는 기둥 구조니까 이게 한자로 중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몸의 가운데 중맥을 따라서 이것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런 형태를 가운데 기둥이 꽂혀 있는 형태니까 이게 한자의 상형적 구조가 중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의 구조가 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즉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공사상의 그 핵심적인 그 사상가가 바로 나가르주나 용수인데 이분이 쓴 책이 중관론이라고 하는 또는 중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이 중의 기둥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표현한 그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어떤 그 아인슈타인의 우주 방정식, 중력 방정식에서 발견됐다는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불교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원전 600년 전에 이미 불교에서 이런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기원전 3500년 전에 역학의 시조라고 하는 보키 씨가 역을 갖다가 창안을 할 때 그 괴상으로 그것을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인슈타인의 사유의 이런 것들이 이미 인류에게는 한 5,500년 이전부터 기록적으로 보면은 이전부터 파악되어 온 구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는 우리가 역학적 구조를 보면은 요게 이제는 선천 복귀팔개 할 때 복귀시라 표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감춰진 세계를 선천세계라고 하는데 이 선천세계에 요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요 팔곤이 바로 블랙홀에 해당되고 여기 꽉 차 있는 요게 바로 화이트홀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이런 태극의 형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쪽이 블랙홀이 되고 여기서 화이트홀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백그라운드에 깔려 있으면서 감춰져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소우주체라고 하는 것은 요 후천문항 8개 구조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오늘은 이제는 좀 볼 건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그 이렇게 예전부터 이게 알려져 있었구나. 그러니까 무슨 현대 과학자들이 그 위대한 발견이라고 하지만은 위대한 발견이죠, 물론. 해서 과학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현대 그 기술이나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삶에 있어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걸로 활용을 하는 그런 거긴 하지만은 이러한 생각의 그 기본적인 단초들은 이미 고대로부터 계속 그 내려왔던 것이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단지 지금 그 현대 과학은 그 고대로부터 내려온 영성 과학을 좀 더 정확하게 정밀하게 그것을 설명해 주는 체계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고대 영성 철학에서는 이렇게 블랙홀이 있고 우리 몸 안에 블랙홀이 있다. 블랙홀이 있는데 우리 몸은 7개 차크라를 기준으로 해서 6개 매듭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아래쪽에가 블랙홀이고 위가 화이트홀이다. 그래서 이 아래쪽 블랙홀 쪽은 물질을 다 빨아들여 가지고 해체를 시키면서 의식 정보화 그러니까 정보화를 하는
그런 어떤 그 통로다, 그 문이다. 그래서 그 문을 천문이다. 그러니까 요 아래쪽이,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심장 차크라를 요 기준하는 지평선으로 보면은 여기가 지평선 위니까 하늘이고 요 아래는 땅 아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아래에서 들어오면은 땅 아래로부터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천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 화이트홀은 사실은 여기서 그러니까 요 물질이 의식으로 변하는 거를 우리가 불교에서는 오온이라고 오온. 그래서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색이 물질이고요, 식이 의식이니까 색이 의식으로 변하는 게 오온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물질이 의식화되는 것이 오온 과정이에요.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니까 마음 또는 여기서는 과학적인 용어로는 정보로 쓰면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는 홀로그램 정보 우주론을 얘기를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어쨌거나 색이 식으로 전환이, 그러니까 색이 식으로 색수상행식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물질이 해체가 되면서 정보화되는 면서 빨려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반면에 이쪽 화이트홀 쪽에는 의식이 물질로 들어가는, 의식이 물질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의식화가 되는 게 블랙홀, 전변이 되는 것이 블랙홀이라면 의식이 물질로 전변되는,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랙홀에서는 물질이 의식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지점이고, 그 화이트홀에서는 의식이 물질로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변형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거기는 이제는 의식이 물질이 되는 거니까 여긴 지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은 물질이고 하늘은 의식이니까 하늘에서 의식에서 땅으로 물질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시작하는 지점이라는 게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지오라고 한다. 그러니까 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런 뜻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는 하강이고, 그러니까 요거로 그 보면은 요 화살표로 보면은 요게 하강이고 요게 상승하는 문이다라고 하는, 상승하는 문이고 하강하는 문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디센딩 하는 거고 요건 어센딩 하는 거다. 그러면 요 웜홀에서는 뭐가 일어나겠어요? 어센딩과 디센딩이 교차를 하는 것이죠. 교차를 하면서 팽팽하게 두 개의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물질이 의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이쪽에서는 의식이 물질로, 그러니까 여기는 물질이 의식으로, 여기는 의식이 물질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서로 팽팽한 균형 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자,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제 물리적인 구조로 기하학적인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어떤 의식과 물질 간의 관계를 좀 더 자연적인 원리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그 고대 영성 과학에서는 이것 자체를 생명나무, 그러니까 우주목, 세계수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것을 파악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 파악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냐면은 이 구조 자체를 이제는 설명을 보통 할 때 우리가 보리수 나무의 아래, 보리수 나무에 앉아서 득도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뭐 보리수 나무에 앉아서 득도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보리수 나무에 앉아서 득도했다고 하는 것은 설화적으로는 석가모니가 보디가야, 그러니까 붓다가야 또는 뭐 불타가야 뭐 비슷한 말인데 다 같은 말인데, 이 붓다가야라는 지역에
최후의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득도를 이루기 위한 마지막 최후 수행 단계에 들어갔을 때 이 붓다가야로 가서 보니까 거기에 보리수가 있었더니,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보리수를 인도 보리수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 보리수. 인도 보리수가 있어가지고, 인도 보리수가 있어서 그 인도 보리수에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요 그림상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여기서 산매에 들어가서 있다가 그 새벽별을 보고 득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득도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보리수에 앉아서 득도를 했다고 하는 얘기죠. 자, 어쨌든 보리수 나무에 앉아서 득도했다 할 때 이렇게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리수를 붓다가야의 보리수라고 하는 역사적 실체 또는 거기에 앉아서 득도를 했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 현실, 그것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그건 역사적 사실이라고 포장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 가짜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설화적인 얘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보리수에 관련돼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선불교를 지금 공부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선종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달마대사잖아요. 달마대사가 제1대 조사고, 달마대사가 1대 조사고, 여기서 6조, 그러니까 1조가 달마대사고, 그러니까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국의 그 선불교의 1대 조사가 달마가고 6조가 해능이란 말이에요. 해능. 근데 해능이 5조 홍인으로부터 그 법을 이제는 전수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불법을 전수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는 해능이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선불교가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는 해능은 원래 일자 무식이었죠. 무식이었는데 어느 날 금강경 구절을 듣고 이제 중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홍인을 찾아간 거죠. 홍인을 찾아가서 뭐 오늘은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하려는 건 아니니까 그냥 대강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해능이 오조 홍인의 이제는 의발을 전수받게 되는 거죠. 전수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해능이 온 지 한 9개월인가 밖에 안 됐는데 전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거기에 홍인을 모시고 공부를 하던 스님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최고의 공부가 있었던 사람이, 공부가 굉장히 깊었던 사람이 신수라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북종선, 이분이 나중에 이제 북종선의 북종선의 개조로 알려진 분이죠. 이게 신수다. 그리고 해능은 남종선, 그러니까 남쪽 사람, 중국 남부 사람이니까 남종선이다 해서 그것은 해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수와 해능인 간의 오조홍인의 법통을 누가 이어받느냐는 거 가지고 여기서 이제는 일종의 논쟁이 붙은 거죠. 논쟁이 붙었을 때 이제는 홍인이 이제는 그 법을 전수하기 위해서 개송을 지어오라고 했죠. 뭐 깨달음의 경지를 한번 보자. 그러니까 북종선 신수가 담벼락에다가 자기의 깨달은 바를 쓴 거예요. 이겁니다. 몸은 보리수 나무요. 보리의 나무요. 그러니까 몸은 보리수라는 뜻으로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걸과 같나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 묻지 않게 하라. 뭐 지금 한글로 이제는 번역을 한 거니까 뭐 대강 이런 개념이다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몸이 보리수라고 표현했잖아요. 몸이 보리수다. 몸 이꼴 보리수라는, 그러니까 보리수가 그 석가모니가 앉아서 득도한 그 보리수가 아니고 수행자의 몸이 보리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리수는 수행자의 몸이 바로 보리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불교의 그 북종선 신수의 그 견해, 이런 걸 자, 그러니까 보리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거를 이제는 적확하게 나름대로 그 짚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리수는 뭐 석가모니가 붓다가에서 앉아가지고 득도한 그 나무를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은 그건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건 설화적인 얘기고 이야기고, 실제로 이 보리수가 가리키고 있는 거는 수행자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신수의 입장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여기서 보리수와 밝은 거울 두 개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보리수고 마음은 밝은 거울이다. 마음은 밝은 거울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눠서, 몸과 마음을 두 개로 나눠서 몸은 보리수고 마음은 밝은 거울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밝은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명경이다라고 하다. 명경인데요. 이렇게 한자로 명경이라고. 그러니까 밝은 거울이라고 했지 깨끗한 거울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자, 이게 한자 하나하나가 이게 중요하다 그 얘기. 뭐 그런데 오늘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니까 명경이라고 표현이다, 명경. 근데 왜 깨끗한 거울이다 정경으로 안 하고 왜 밝을 명자를 써가지고 명경으로 했을까요?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을 둘로 나눠가지고 신수는 몸은 보리수고 마음은 명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명경을,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이 부지런히 털고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끌과 먼지를 묻지 않게 하는 것이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는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송을 지어서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능은 뭐 와서 일한 지가 뭐 한 8, 9개월인가 밖에 안 됐는데, 거기서 있은 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요겁니다. 요걸 먼저 보겠습니다. 마음은 보리의 나무다 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행자의 마음이 보리수고, 아주 결정적인 차이죠. 왜냐면은 신수는 몸이 보리수라고 그랬는데 해능은 마음이 보리수라고 얘기를 했다. 마음이 보리수라고 하면서 몸이 거꾸로 몸은 밝은 거울의 명경의 대다라고 하는 받침대, 명경대. 그러니까 명경이라고 하지 않고 몸은 그 거울을 받치고 있는 그 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명경대. 자, 그래서 마음은 보리의 나무요, 그 몸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신수는 몸을 보리수라고 본 거고, 해는 마음을 보리수라고 본 거죠. 자, 이렇게 한 거는 우리가 신수가 주장한 신수의 개송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보여준 거죠. 여기 밑에 네 구절은. 그러니까 밝은 거울은 본래 깨끗한 거기 때문에 명경은
어느 곳이 티끌과 먼지가 물들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뭐 이거 오늘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아주 중요한 그 견해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그 떨어지는 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수가 본 곳하고 해능이 본 곳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신수가 그 차관점이 신수가 그 떨어진 지점, 자기 견해가 도달한 지점과 해능이 견해가 도달한 지점이 틀린 것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해능은 뭐라냐면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이렇게 쓰는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없다. 그러니까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다는 거는 본래 나무가 없다는 거는 보리수는 없다. 그러니까 보리는 열매잖아요. 보리는 열매인데 열매 없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열매가 아닌 보리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 그런 개념이다. 그게 또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없네. 이거는 받침대 없다는 거는 몸이 없다는 뜻이니까 밝은 거울에 받침대를 몸이라고 그랬으니까 밝은 거울은 있는데 받침대니까 밝은 거울이 사실 마음이 해당되겠죠. 이거는 견해가 같은 거예요, 신수하고. 그런데 부처의 성품은 항상 깨끗하거니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가 있으리요. 그러니까 해능의 차관점은 부처의 포인트를 둔 거고 신수의 차관점은 중생이라는 대상에 포인트를 둔 거고 해능은 부처의 포인트를 둬서 중생은 본래 부처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해능은 중생은 본래 부처기 때문에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만 알면 된다. 그게 견성이에요. 네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 된다. 그러면은 더 닦을 게 없다. 그겁니다. 더 수행할 게 없다. 그게 견성성불입니다. 이런 견해고 북종선 신수는 뭐예요? 중생의 입장이니까 깨끗한 거울이 돼야지 부처가 되는 거니까 중생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닦아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보는 거니까 해능이 주로 이런 개념에선 도노적 개념이고 신수 개념은 점수적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각자의 견해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지금 보자고 하는 거는 지금 보리수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보리수라고 하는 것이 그 역사적으로 그 석가모니가 앉아서 득도한 그 붓다가야의 그 보리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보리수는 어디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수는 몸이라고 봤고 해능은 마음이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 중생의 몸과 마음 또는 부처의 몸과 마음 어쨌건 몸과 마음이라는 거를 표현해 주는 것이 보리수지 뭐 붓다가에 있는 그 나무가 그 보리수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얘기 하려고 제가 한 겁니다. 계속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그걸 갖다 또 제가 이제 하면은 또 헛소리 한다고 할까봐 그 신수하고 해능시를 개송을 가져다가 여기도 봐라. 여기 보리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몸이나 마음으로 보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신수와 해능에 대한 이 개송은 제가 나중에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 왜 그렇게 되는 건가. 떨어지는 낙점이 틀린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해능이 뭐예요?
중생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자기가 본래 부처인 것만 알면은 수행할 게 하나도 없어. 뭐 그런 입장이 되는 거니까 네가 본래 부처니까 본래 부처로서의 본성이 너의 본성이 너를 항상 깨끗하게 유도를 한다. 그러니까 특별히 수행할 게 없다. 무의위화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신수는 어떤 자귀를 통해 가지고 수행을 해야지만이 된다. 그런 입장이네. 이게 입장이 틀린 거야. 근데 보리수에 대해서 뭔가 마음을 이제 다르게 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원래 이 보리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다.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몸 속에 이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을 관통하는 이 나무의 기둥, 그러니까 우리가 보리수의 기둥이 바로 이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리수의 나무 기둥이 뭐예요? 나무 기둥이잖아요. 나무 기둥이 그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 기둥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래쪽 뿌리가 있는 쪽이 블랙홀이고, 이 블랙홀은 뿌리고, 웜홀은 여기 가운데 줄기고, 줄기 가운데 중앙 줄기고, 그 다음에 화이트홀은 가지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화이트홀은 가지 쪽이다. 이래서 이렇게 나무 기둥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가운데가 비어 있게 되면은 홀로 구조로 해서 비어 있게 되면 마치 대나무와 같이 가운데가 비어 있는 나무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대나무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것은 가운데가 비어 있는 나무 기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 나무의 가운데 기둥이 비어 있다라는 표현도 되지만은 두 개의 나무가 서로 꼬여 있으니까 그 두 개 꼬여 있는 그 사이에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비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게 보리수라고 하는 것이 이 우리의 보리수는 결국에는 보리수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보리수는 석가모니가 득도했을 때의 석가모니의 몸과 마음을 표현해주는 석가모니의 감춰진 세계에 있어서의 몸과 마음을 표현해주는 그 나무인데 그 나무가 석가모니의 나무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의 나무가 보리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나무는 보리수가 아니죠. 자, 그런데 어쨌든 중생도 부처기 때문에 석가모니의 보리수가 중생에게도 다 보리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수는 석가모니에게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일종의 보리수는 불교의 보편적으로 주장되는 우주목을 가리켜 가지고 불교에서 우주목을 가리킬 때 보리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지금 여기에는 상당한 보리수라고만 하면은 상당한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공성연기이기 때문에 공성연기라고 하는 이 선불교의 이 아주 핵심적인 사유의 어인데 이 공성이라고 하는 이 공의 성품, 공 안에 있는 이 공은 알았죠.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인 줄 알았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태어나는 것이 성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은 본성. 그런데 그것이 작용할 때 우리가 현상적으로 작용이 돼서 나올 때 연기 구조로 우리가 작용이 돼서 나온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연기 구조가 이것을 표현해 주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보리수가. 그래서 연기 구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연기 구조는 뭐냐면은 연기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가 표현을 하기를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생하면 저것도 생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그러니까 서로 대대작용을 하면서 동시 발생 쌍생성 쌍소멸 개념이라. 연기라고 하는 것은 쌍생성 쌍소멸인데 쌍소멸 구조인데 쌍소멸 구조다라고 하는 거. 근데 쌍생성 쌍소멸 구조인데 이 동시에 생성하거나 동시에 소멸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물리학적으로 이제 쌍생성 쌍소멸이 있어요. 입자와 반입자가 쌍생성했다가 입자 반입자가 다시 합하면 빛으로 변했다가 빛이 둘로 나눠지면서 입자 반입자가 되고 다시 합하면 빛이 되고 이렇게 쌍생성 쌍소멸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어떤 하나의 실체가 두 개로 동시에 나왔다가 두 개 동시로 사라지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우주는 쌍생성 쌍소멸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표현해주는 우리가 철학적 개념이 바로 태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태극.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빨간 거는 양 파랑 이 하얀 거는 그래서 음과 양이 동시에 생성되거나 동시에 소멸된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하나 이렇게 양만 딱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양이 생성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반대적인 그 힘으로써 음이 생성이 돼서 균형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균형을 이루면서 동시에 쌍생성 쌍소멸 구조를 갖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도상으로 표현해낼 때 연기 구조라 이렇게 표현할 때 그거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태극이다, 태극 운동이다 이렇게 하면은 불교의 연기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학에서의 태극 메커니즘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해하면은 정확해요. 100% 정확해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방식을 사용을 주로 안 했기 때문에 연기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까지도 불교 학자들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스님들도 연기가 도대체 연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연기가 바로 태극 음양. 연기라고 하는 것은 역학적으로 태극 음양 운동. 태극 음양 운동의 과정, 메커니즘, 태극 음양 운동 메커니즘을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다. 그거를 우주에 있어서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기법.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생성되고 동시에 소멸할 때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입자와 반입자의 동시생성, 동시소멸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가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주체가 있으면 객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동시에 생성되고 동시에 소멸되는 대대하는 작용으로 이 운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계를 파악을 할 때 형식 논리를 주로 사용을 해왔단 말이에요. 계속. 그 대표적인 것이 수학 논리. 우리가 수학을 통해서 파악하는 우주를 이 자연을 파악하는 거 수학을 수단으로 해서 자역을 파악하는 이런 것은 뭐라고 하냐 파악하는 과정을 일종의 형식 논리의 확장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형식 논리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연기 논리,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 논리와는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통한 형식 논리를 통해서 자연을 파악하는 방식으로는 연기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시에 생성되고 동시에 소멸된다는 게 어딨어. 우리는 항상 수학을 할 때 F는 이렇게 Y는 그러니까 Y는
이런 식을 많이 보잖아요. 이런 그럼 y라는 값은 fx 해가지고 x에 x라는 요소가 원인이 돼가지고 그것을 방정식의 그 메커니즘을 돌려가지고 결과적으로 y가 나온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x와 y가 동시에 일어나고 동시에 소멸되는 걸 표현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x고 하나는 마이너스 x란 말이야. 사실은 x와 마이너스 x가 동시에, 그러니까 변수가 동시에 두 개가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가 익숙한 거는 변수가 하나인 게를 할 때 이게 기술하기가 편한 게 수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변수가 두 개나 세 개로 이렇게 들어가면 복잡해지는 거야. 근데 이 우주 자체가 연기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변수가 동시에 두 개가 일어나고 동시에 사라지고 막 이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형식 논리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 논리라고 하는 거, 그 중간적 단계에 있는 것이 형식 논리 다음에 인류가 발전시킨 논리학이라는 게 변증 논리라 발전을 시킨 거예요. 변증 부정 논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뭐예요? 이걸 이제 부정 논리, 변증 및 변증 또는 병증 논리, 부정 논리.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형식 논리를 확장을 해가지고 연기 논리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저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도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이 돼버린다. 그런지 야, 그 다음에 연기 논리라는, 그러니까 연기 논리가 한 차원 더 높은 논리다. 그래서 이 연기 논리를 우리 현실적인 우리 그 중생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세계의 논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교가 어려운 거예요. 불교나. 그런데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 가장 그 연기 논리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동양의 역학 체계라. 동양 역학 체계가 사실은 연기 논리를 해석하는 해석 체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법을 공부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뭘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동양 역학을 연구를 하면은 제일 좋습니다. 그걸 통해서 연기 논리를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여기서 이것이 태극 구조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연기 구조는 태극 구조고, 그러면 우리가 이 나무도 지금 나무가 하나가 아니고 사실은 보리수다. 그럼 두 개의 나무가 서로 대대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꼬여 들어가는 덩쿨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마치 DNA 구조, 우리가 이제는 DNA 구조와 같은 그런 어떤 형태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DNA 구조, 이렇게 우리가 과학에서, 우리가 이제 정보과학에서 그 생물 왓슨과 크릭이 그 파가라 1952년에 그 생체 정보를 담고 있는 디옥시리보 핵산이라고 하는 DNA 구조를 엑선 회절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구조를 밝혀내잖아요. 더블 헬릭스라고 해가지고 이중 나선 구조를. 이 이중 나선 구조하고 비슷하다. 거의 똑같아, 이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개의 그 두 개의 선이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는 양.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요 빨간 것이 양이고, 요 파란 것이 요 흰색 부분에 해당되는 음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양과 음의 그러니까 두 개의 나무, 그러니까 그 나무를 우리가 한자로 목이라고 하는 거니까 양목과 음목이 서로 덩쿨처럼 꼬여 올라간다, 그런 겁니다. 양목이 있고, 양목,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의 나무가 있고, 태양과 달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양목과 음목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양목과 음목. 그러면 양목과 음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목. 양과 음이다, 그런 얘기죠. 양과 음목. 양과 음목이, 양목과 음목이 태극 구조로 회전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나무가 두 개가 DNA 이중나선 더블 헬릭스 구조로
꼬여 올라가는 구조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런 양목과 음목이 있어가지고 꼬여 올라간다. 이것이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은 기독교에서 그걸 잘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양목이 뭐고 음목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은 기독교에서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나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에서 보면은 거기에 그 에덴 동산의 중심에 바로 지식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은 양목은 지식의 나무고 음목은 생명의 나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건 우리가로 뜻하면 그냥 우리의 마음, 의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근데 지식이라는 건 그 의식적인 부분에서 지혜에 의해 가지고 체계화된 어떤 그런 사물을 판단하는 그런 그 수준, 의식의 수준을 보통 지식, 그 알매 수준을 지식이라고, 알매 내용을 지식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우주를 이해하는 정도가 낮으면은 낮은 생명체가 된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을 언더스탠딩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날리지라고 하면은 난리지라고 하면은 이거를 생명나무가 되는 과정은, 생명이 되는 과정은 언더스탠딩.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해. 그러니까 날리지라는 건 지식이 되고 또는 위즈덤이라고, 우리가 지혜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혜나 그러니까 위즈덤이죠. 위즈덤을 지혜를 우리가 언더스탠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혜를 어떤 우주적인 지혜를 언더스탠딩, 이해를 해가지고 그것을 지식화시키는 게 난리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난리지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그 인식의 수준, 지식의 수준, 알매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라이프, 생명의 구조가 드러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것도 이 지식의 나무, 생명의 나무가 있는데, 위즈덤이라고 하는 지혜적 그 양성을 음성 쪽에서, 음목 쪽에서 언더스탠딩을 해서 그것을 지식화를 시켜보는 거야. 이게 양목에 있는 지혜를. 근데 이 양목으로 표현되는 지혜를 모조리 다 이해를 하면은 그냥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성을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적인 조금 부분만 난리지가 돼서 지식이 돼가지고 그것을 그 생명의 구조를 드러내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막치나 삼선치로 떨어지는 그 생명적 구조를 가지는 거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진다, 뭐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신, 뭐 이렇게 나눌 때 그 각각의 육도의 생명 구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주적 지혜에 대한 이해, 언더스탠딩에 있어서의 이해 정도에 있어서 지식화된 정도 수준에 따라서 생명계로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식과 생명의 나무, 이 두 개가 꼬여가지고 그 사람의 수행자의 수준을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몸 안에 있는 이 나무는 결국에는 이 나무에서 여기 양은 지식의 나무고 음은 생명나무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지식이 그 생명화되는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한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 공으로 작용을 하지만은, 자, 그러면 우리가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라는 그런 메커니즘이 이제는 공이 작용하면은, 공성이라는 그 성이라는 게 지혜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 지혜성을 난리지화 시키는 거예요. 난리지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지식 생명으로 드러나게 한다.
그러니까 이 공을 중심으로 놓고 이것을 회전을 시키면서 따라 올라가면서 공으로 들어오는 여기서 이제는 물질이 소멸되면서 의식이 들어오고 그 의식이 지식 내용이죠. 지식에다가 자신의 그 수행을 통해서 확보한 그 지식을 결합해서 전변을 계속 일으키는 거죠. 일으켜가지고 여기 그 지식 정도에 따라 생명공의 구조를 또 화이트홀에서는 또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에서는 내가 원래 여기서는 내가 뭐 개 고양이로 내가 살았다가 여기로 나올 때는 다시 태어날 때는 그러니까 요 구조 자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우리가 이 밑에 있는 의식 구조와 위에 있는 의식 구조에 의식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식의 정도에 대한 언더스탠딩의 그 수준에 따라 가지고 이 생명의 그 형태가 결정이 돼 가지고 내가 뭐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또 하늘에 태어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요 메커니즘이 가동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이라고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무슨 얘기냐면은 그것이 어떤 비어 있고 그것이 회전을 하면서 빛기둥으로 존재한다는 그것 자체만을 가지고 내용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회전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다양한 그 정보 지식에 대한 내용이 변용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합을 하거나 그런 재구조화가 되는 거죠. 코스모스로 그 기존의 그 지식을 다 붕괴를 시킨 뒤에 다시 재구조화, 엔트로피가 낮은 수준으로 생명의 구조로 재구조화 시켜서 나가는 이 메커니즘이 사실은 여기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공간, 그게 공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돌고 있는 그 두 개의 요소가 지혜와 생명이라는,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은 지식과 생명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이거를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는가? 이거를 우리가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문수보살. 이쪽을 담당하는 게 문수보살이고, 생명을 우리가 반대로 보현보살로 해가지고 뭐야? 문수보살 쪽은 지혜고, 보현보살은 자비 방편을 뜻하는, 자비와 방편을 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요소가 항상 이렇게 꼬여 올라가면서 상승과, 그러니까 지혜는 상승이죠. 상승. 지혜는 계속 증진을 시켜 나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자비는 땅으로 내려가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 밑으로 어떤 생명체로 드러나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하강 기준을 그러니까 음목은 하강, 양목은 상승.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이 구조,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리수를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이걸 이해하려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에는 양목으로 볼 때는 우리가 백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이, 요걸 백보리심의 요소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적보리심의 요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쪽 양목의 요소는 우리가 씨앗, 연꽃의 씨앗의 개념이고, 이것은 씨앗을 품은 연꽃 개념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 요소가 이렇게 서로 대대하는 개념들로, 대칭적인 개념들로 이렇게 서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부처의 아버지, 이건 부처 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남성 여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결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리수를 가지고는 백보리심, 적보리심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요것을 재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보리수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설명할 때 이걸 보리수에 원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제 발전을 시키면서 이해를 해 나가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이미 지식의 나무다, 생명의 나무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카발라 철학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서 이쪽이 이제는
호쿠마 계통을 우리가 지혜고, 이것도 비나 여성 원리는 음목이고 남성 원리는 양목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이렇게 서로 저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건 중맥이고. 그렇죠? 그리고 두 개가 지금 이것도 두 개가 꼬여 올라간 구조란 말이에요. 이렇게 카발라 구조도.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어떤 개념들이 이제 보리수에 이렇게 적용될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는 불교에서 우리가 뭐 달마대사 같은 경우는 달마대사, 뭐 달마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불교 제1대 중국 수송불교 제1대 조사 달마대사라고 그러죠. 달마대사. 중국 선불교 제1대 조사가 달마인데, 그럼 달마라는 달마는 그럼 어떻게 표현이냐? 달마 한자로 이렇게 썼단 말이야. 달마. 자, 여기에도 나무 두 개가 꼬여져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나무목 두 개. 맞자에. 여기 수풀림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무 두 개를 뭐라고 보는 거예요? 수풀림으로 보는 거죠. 나무가 두 개인 한자가 뭐예요? 제가 임시잖아요. 임시. 임시인데 수풀림이자 수풀림. 수풀림이 요 임이 나무 두 개잖아요. 아, 나무 두 개, 하나는 지식의 나무, 생명나무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 림이란 말이에요. 나무가 림. 그러면은 나무가 두 개잖아요. 나무 두 개가 커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돌이 여기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가지고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맞자가 무슨 맞자냐면은 서로 갈아댄다 그런 뜻이죠. 비벼댄다 그런 뜻이. 비비는 건 뭐야? 갈맞자라고 하는 이 갈맞자. 그런 갈마다 그런 갈아댄다, 비벼댄다 하는 거는 뭐예요? 두 개의 나무의 덩쿨이 서로 꼬여 올라가는 것이 서로 비벼대고 갈아대면서 이렇게 돼가는 요 자체가 서로 회오리 치면서 막 서로 비벼대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마치 두 마리 뱀이 마치 섹스하는 것과 같이 비벼대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갈맞자를 쓴 거야. 달마대사였던 맞자가. 근데 달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말 달입니다. 달인데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본래 허공월 하늘에 떠 있는 이 허공월을 우주의 본체 비로자나불의 본성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이쪽으로 사람 속으로 수행자의 몸 속으로 그 달 그림자를 비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 그림자를 비추어서 여기서 이 나무에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 열매가 마치 달덩이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서 건져 올리는 개념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달이라는 이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달마대사는 결국 두 개의 나무가 서로 비벼대면서 섹스를 하면서 하나 지식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가 섹스를 하면서 지혜의 수준을 높여 나가서 최고 수준의 지혜 단계에서 나오는 게 이제는 부처의 생명 구조니까 부처의 생명 구조를 만들어서 태어나게 하는 것이, 태어난 존재가 바로 달마라고 하는 거죠. 달마, 보름달, 새로운 보름달, 허공월이 된 이 자시모를, 자기 몸 안에 자시모를 만들어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바로 이런 달마대사 같은 조사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이름 자체가, 달마라는 이름 자체에 두 개의 나무가 꼬여서 올라간다고 하는 이치가 있는 거죠. 요런 얘기입니다. 그래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벌써 58분 59분 다 됐네. 사실은 오늘 얘기하는 게 용화수, 그다음에 우리 한국의 신단수라든가 손진계롱목이라든가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두 개의 나무가 꼬여 올라가는 거고, 이 보리수라고 하는 것 자체도 원래는 이렇게 두 개의 나무로 우리가 두 개의 나무가 꼬여 올라가는 이 구조로 해서 백보리심, 적보리심으로 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리수도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리수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그 나무를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석가모니 몸속에 있는 우주목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